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광주의 한울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송재익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판소리를 좀 좋아해서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제 판소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설이 무슨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 고전을 모르고는 판소리 사설의 정확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좀 중국 고전에 관련된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보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거기 나오는 인물도 너무 많고 거기 얽힌 이야기도 너무 복잡하고 해서 그 김영수 교수님이 그 당시에 EBS에서 사기를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기가 어떤 책이고 사마천이 어떤 사람이고 그때에서 좀 비로소 좀 알게 됐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사기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참 어떻게 이 판소리 사설과 좀 오묘하게 좀 잘 버무려져서 참 수준 높은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작품으로 이게 판소리 사설이 탄생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제목이 판소리 사설 속의 중국 고전과 사기인데요. 이 판소리에 보면은 한문 사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판소리가 사실 음악도 요즘 사람들하고는 재미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노랫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문이 많거든요. 근데 짐작하기로는 판소리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노랫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우리 여느 백성들이 쓰는 토박이 말 위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더 가다듬고 좀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판소리 사설이 이 한문으로 많이, 지금은 거의 한문이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문 투성이로 많이 변했지 않는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판소리를 부르는 소리꾼은 천민이었지만은 그걸 듣고 즐기는 사람은 양반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름난 소리꾼을 사랑방에 불러다가 공연을 감상하려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느 백성이 그런 명창급이나 국창급의 소리꾼들을 불러다가 판소리를 즐기거나 감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반들이 그 주요 향유층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소리꾼들도 양반들 입맛에 맞는 그런 사설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마 힘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한 식구도 집어넣고 또 어려운 고사성어나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도 집어넣고 중국의 옛 역사도 집어넣고 이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소리 사설이 이렇게 중국 고전이나 한문 인용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 판소리는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오면서 더 좋은 노랫말을 덧붙이기 위해 덧붙이면서 이제 살을 찌워 갔겠죠. 그리고 좋은 말, 명언, 명구, 명문 이런 것을 따서 끼워 넣으면서 안일이와 노랫말을 더욱 넉넉하게 꾸몄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용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그 문집에 보면 파한집이나 보한집 또는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오는 그 문학 비평 용어인데요. 용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 그대로 풀면은 옛 이야기를 끌어다가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의 말하기나 글쓰기 방식이 옛 이야기를 시나 글을 지을 때 훌륭한 작품에서 좋은 표현을 가져와서 이렇게 썼던 그런 어떤 글쓰기나 말하기 방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또 글쓰기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이 판소리 사설은 중국 고전과 옛글의 인용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판소리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줄거리는 대강 짐작하죠. 뭐 춘향가는 춘향이가 이도령과 사랑을 나누다 이별하게 되었으며 뭐 이런 대강의 줄거리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속살과 그 자세한 속뜻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판소리 광대들도 이제 이런 식자층하고 교류는 있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이나 원문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할 만큼 그런 지식은층은 아니죠. 판소리 광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부르기도 하죠. 원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원문을 모르니까 이게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판소리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한문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공동문어라고 해서 여러 나라에서 쓰던 모든 나라에서 쓰던 어떤 공통문자였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영어라고 할 수 있죠. 영어가 세계 공용어듯이 당시 한문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한문을 그렇게 세계 공용어 영어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소리 사설을 이게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다고 볼 수 있죠.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판소리에는 여러 가지 한시, 중국 고전에 나오는 글이나 인물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판소리가 널리 퍼졌을 조선시대는 유교와 한문이라는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판소리에 옛날 중국의 좋은 글이나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글이나 인물,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 사기라는 역사책이 중국 역사가 처음 시작한 때부터 한나라 무제 때까지의 긴 오랜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에 사기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 이름난 인물이 겪었던 이야기를 글감으로 삼아 판소리 노랫말에 끼워 넣자면 옛 중국 역사책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사기가 하나의 도움 자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기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대목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아니면 사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과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져온 판소리 사설 대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목들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분량이 많다 보니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판소리 사설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고른 대목은요, 판소리 여러 대목 중에 심청가의 소상팔경 대목을 골라보았습니다. 심청가의 소상팔경 대목은 인쇄물 보시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로 죽으러 가죠. 이제 몸이 팔려가지고 쌀 300석에 제수가 되어서 몸이 팔려 인당수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 소상팔경을 지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심청가의 공간적 배경이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가
황주 도화동 해가지고 황해도 황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황주 도화동이라는 곳이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의 황주입니다. 그리고 심청과 첨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에 사는 봉사한 사람 심학규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심청가가. 그러니까 심청가의 공간적 배경은 원래는 이 중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인데 또 우리나라 광대들이 부르면서 거기 우리나라 지명도 넣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넣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죠. 근데 원래는 중국이 배경이고요.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의 대부분이 전부 다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의 어떤 유행하던 패턴인데요. 대부분 가장 인기 있었던 유충률 연인의 영웅 소설 대부분 전부 다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보면은 사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심청은 인당수로 갈 때 소상팔경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소상팔경이라고 합니다. 예. 그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심청이 인당수 제수가 되어 배를 타고 가는 이 대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심청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인 아황과 여영을 먼저 만나고요. 오나라 충신 오자설을 만나고요. 초나라 회항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초나라 구런을 만납니다. 그 인쇄물에 보시면은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가사를 일단 제가 먼저 읽어보고 이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곳을 당도하니 향풍이 일어나며 중림 사이로 옥패 소리 들리더니 옥패는 여자들이 지는 옥으로 만든 폐물입니다. 어떠한 두 부인이 선관을 높이 쓰고 선관은 원래 신선들이 쓰는 모자 관인데요. 좀 신비한 인물의 어떤 의관 복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어떤 수사법이죠. 신을 끌고 나오면서 이제 소리꾼에 따라서 신음거려 나오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신을 끌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채록을 했습니다. 저기 가는 심소저야. 심소저는 심청을 말하죠. 슬픈 말을 듣고 가라. 그 다음에 창호산붕 상수절허여 죽상지루 내가멸이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식구에서 따온 말인데요. 당나라 시인 이백의 원별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원별리는 먼 이별이여라는 뜻을 가진 제목인데요. 이태백이 아왕과 여영을 기리면서 지은 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호산붕 상수절허여 죽상지루 내가멸이라. 창호산이 무너지고 상수 강물이 끊어져야 대나무 위에 흘린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어떤 이비의 그런 원통한 한을 그린 한식구의 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천추의 깊은 한을 하소할 곳 없었더니 우리가 품은 이 한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되어 너를 보니 오죽이나 흠전허랴. 여기서 이제 흠전은 원래 이게 천자에 관하여 전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천자의 일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대강 이런 뜻인데요. 여기를 그냥 음전허랴 이렇게 이제 부르는 소리꾼도 있거든요. 이제 옛말에 말이나 행동이 곱고 아름답고 얌전하고 점잖다는 뜻으로 음전하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은 오늘날 출천되어 심청 너를 만나보니 그 효성스러운 마음이 오죽이나 아름답고 점잖은지 모르겠구나. 이렇게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음전허랴 이렇게 불러도 이 문맥에는 오히려 더 이게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순의 기철연의 지금의 천자 어느니며. 이제 요임금과 순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황제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아왕과 여영이 물어보는 것이죠. 오영금 남풍시를 이제까지 전하더냐. 오영금은 순임금이 지었다는 현악기고요. 남풍시는
순임금이 지었다는 노래인데요. 그 노랫말이 아직까지도 전합니다. 그 사략 같은데 역사책에 보면은 전하는데요. 그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수로 먼 길을 조심하여 잘 가거라. 이렇게 아왕과 여영이 심청이한테 말을 건넵니다. 인한민구하니 요녀순처 망고여여 이비로다. 그 다음에 오강을 바삐 건너 명나수를 당도하니. 근데 여기 사설을 보면은 오강을 바삐 건너는 소산강을 바삐 건너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비가 소산강가에서 죽었으니까 소산강을 바삐 건너, 이제 이렇게 바꿔서 부른 소리꾼들이 있거든요. 근데 몇백 년 동안 오강을 바삐 건너로 계속 불러와가지고 쉽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강은 오나라 강이란 말인데 이 고전하고 맞으려면 소산강을 바삐 건너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명나수를 당도하니. 근데 명나수는 초나라 사람 구론하고 관련된 강이기 때문에 심청이가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오자서거든요. 근데 오자서하고 관련된 강은 명나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명나수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소산강을 바삐 건너 오자서가 죽은 강으로 바꿔야겠죠. 근데 제가 사기를 보니까 오자서가 죽은 강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아시는 선생님은 전당강. 전당강이라고 하시네요. 김영수 교수님이. 그러면 소산강을 바삐 건너 전당강을 당도하니로 하면은 중국 고전에 딱 들어맞는 사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대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뒤죽박죽인 것이죠. 이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고쳐서 불러야 되겠죠. 한 사람이 나오는 뒤 이제 오자서의 어떤 모습을 형용한 말입니다. 키는 구척이나 되고 면여 거륜하여 미간이 광하로고, 뭐 오자서가 이런 모습을 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면여 거륜은 얼굴이 수레바퀴처럼 크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송나라 시인 소동파의 후적벽부에 보면은 날개가 마치 수레바퀴 같이 크다라는 이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따온 것인 따온 말입니다. 이 판소리 사설을 지을 때 명문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따다 갖다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설이 생겼고요. 오자서가 두 눈을 감고 가죽을 무릅쓰고 우르르 나옵니다. 오자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눈이 없죠. 자기가 죽으면서 두 눈을 빼가지고 동문에 걸어주라고 이제 유언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자서는 지금 눈이 감겨 있죠. 가죽을 무릅쓰고, 오자서는 그 오나라 왕 부차가 화가 나가지고 총무검으로 자결한 오자서를 가죽 부대에 싸가지고 물에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죽을 무릅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우르르 나옵니다, 오자서가. 저기 가는 심소저야. 이따가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가장 높은 음으로 지릅니다. 저기 가는 심소저야 하면서 상당히 아주 있는 힘을, 가장 높은 음을 부르거든요. 이 오자서의 절박한 심정이죠. 아주 원한이 이제 가슴에 사무쳤죠.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오자서는. 그래서 심청을 아주 애타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슬픈 말을 듣고 가라. 내 슬픈 사연을 좀 들어주라, 그럽니다. 슬프다. 우리 오왕, 우리 오나라 왕이 백비의 참소 듣고, 백비는 이제 간신이죠. 오자서와 오왕을, 오나라 왕 부차를 이간질시킨 그런 간신이죠. 백비가 나를 헐뜯는 말을 듣고 총루검을 나를 주어서 목질러 나보고 자결을 하게 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소리꾼들이 여기 음원에도 나오지만 자란의 참소 듣고로 부르는 소리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란도 그 간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원래 자란은 구론과 그 임금을 이간질시킨 사람인데요. 자란은 원래 초나라 회왕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뒤죽박죽되니까 처음에 자란의 참소 듣고로 불렀어요. 근데 오자서하고 관련된 간신은 백비니까 이걸 알고 소리꾼들이 나중에 백비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백비로 바꿔서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음원은 한 10여 년 전에, 한 10년도 넘었어요. 10여 년 전에 녹음한 음원이라 자란의 참소 듣고로 잘못 부르고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총루검을 나를 주어 목질러 죽이네 가죽으로 몸을 싸서 이물에 던졌더니
장부의 원통함이 월병의 묘로함을, 월나라 병사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그런 뜻인데요. 내 일찍 눈을 빼어 동문상에 걸고 왔네. 그러니까 오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자고 내가 눈을 빼어서 동문에 걸어놨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월병을 월범녀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이제 월병 이렇게 불러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거든요. 월나라 병사가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월범녀가 묘로함을 이렇게 바꿔 부르자고 하는 소리꾼도 있거든요. 근데 월나라 범녀는 그 문종과 함께 월나라 왕 구천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범녀가 백비에게 뇌물을 계속 보내가지고 부차 오자설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이 범녀입니다. 그래서 결국 범녀가 오나라 부차를 사로잡고 오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그 범녀는 나중에 뭐 토사구팽이란 말을 남기죠. 사냥개가 사냥이 끝나면 가마솥에 삶아서 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천 밑에서 오랫동안 더 있지 않고 구천을 떠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도주공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그 많은 재산을 쌓았던 그 인물이 월나라 범녀죠. 그 화식열전에도 이런 월나라 범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래서 월나라 범녀가 묘로함을, 월범녀가 묘로함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자고 하는 소리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월병의 묘로함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추의 원통함이 눈 없는 것이 아니다. 오자서가 내가 눈이 없어서 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한빈구헌이 오나라 충신 오자서로다. 이제 오자서를 여기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을 만납니다. 명나수를 바삐 건너 또 한 곳을 당노하니, 여기도 이제 엄격히 말하면 전당강을 바삐 건너 또 한 곳을 당노하니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두 사람이, 아니면은 전당강을 바삐 건너 명나수를 당도하니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초나라 회왕과 구런입니다. 택반으로 나오더니, 택반은 늪가라는 뜻인데요. 그 어부사, 구런의 어부사에 택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택반을 가져다 썼는데요. 그 슬피 탄식하는 말이, 진나라 속인 입어 3년 무관에, 진나라가 속이는 말에 속아가지고 3년 동안 무관에 억류됐다, 이런 뜻인데요. 고국을 바라보면 미기혼이 되었다. 내 나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은 결국 미기혼, 돌아오지 못한 죽은 넋이 되었죠. 이게 이제 초나라 회왕의 고사와 관련된 사설이죠. 초나라 회왕은 무관에 억류됐다가 결국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다시 진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3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자기 아들이 이제 경양왕인데요. 그 아들이 왕이 이미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제 초나라 회왕의 억울한 그런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랑퇴성 반기 듣고 속절없는 동정 따르 허춤만 추었노라. 이 방랑퇴성은 장량과 진시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초나라 회왕하고 장량하고 진시황 이야기를 섞어 가지고 사설을 짜놨어요. 그러니까 초나라 회왕이 장량이가 그 진나라 복수를 하려고 진시황한테 그 철퇴를, 이제 요즘 말하면 테러를 한 것이죠. 암살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근데 그 암살이 이제 성공하기를 이제 반겨 들었는데 그게 실패해서 내가 허춤만 추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 가지고 지금 사설을 짜놨습니다. 뒤에 오는 한 사람, 이거는 이제 구런이죠.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이 고고하니,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이 고고하지는 낯빛이 햇쓱하고 모습이 야위었다, 그런 뜻인데요. 구런이 지은 어부사에 있는 말입니다. 안색 초췌 형용 고고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어부사에 있는 구절을. 인한 초나라의 구런이라. 초나라의 구런은 경양왕 때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명나수에 몸을 던졌죠. 자기가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었죠. 그래서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나서 정백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죽은 넋이 이제 심청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인당수로 가는데 이런 죽은 넋들을 만난 겁니다. 이것들을 보니까, 이런 죽은 물귀신들을 보니까 심청이가 하는 말이 내가 죽을 징조구나. 나도 이런 물귀신들처럼 여기 물에 빠져 죽겠구나. 나도 이런 사람들 억울하게 죽겠구나. 이제 이런 사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설의 내용이 대강 이러니까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소리를 하시는 분은 김수현 명창인데요. 김수현 명창은 지금 인간문화재 수군가로 되셨는데요. 근데 수군가도 잘하시지만 심청가를 훨씬 잘하십니다. 이분은 그 성우양 선생님이라고 보송소리의 그 틀을 잡으신 정흥민 선생님한테 배운 성우양 선생님한테 소리를 배우셔가지고 거의 보송소리 심청가를 이분만큼 제대로 고스란히 전승하고 계신 분은 없다 할 정도로 잘 부르시고 심청가는 대한민국의 1인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김수현 명창이 부르는 심청가의 소상팔경 대목입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도원이 향풍이 일어나며 중림 사이로 옥패소리 들리더니 어떠한 두 부인이 선관을 높이 쓰고 신음거려 나오면서 저기 가는 심소저야 슬픈 말을 듣고 가라. 장호 산붕 상수 철어요 죽상지루 내가 멸이라. 전주에 깊은 하늘을 하수월고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되어 너를 보니 오구죽이나 흠전허랴 요순우 기천연우 지금은 전자오늘이며 오야는 남풍시를 이제까지 전하더냐. 서로 먼 길을 조심하여 잘 가거라. 이난된 고하니 요녀순처만고 열려 이비로다. 오강을 밥비 건너 명나수를 당도하니
주어 목질러 죽인 후에 가죽으로 몸을 싸서 이물에 던졌다니 장부에 원통함이 월이명으로 한벌 내일 징 눈을 빼어 동문상에 걸고 왔네 세상을 나가거든 내놓은 차흐려 전해다오 저의 원통함이 눈 없는 것이 한이로세 이란딘 고하니 오나라 충신 우제아서르다 명나수를 바삐 건너 또 하루구슬을 당도하니 어떠한 두 사람이 백반으로 나오더니 슬피 탄식하는 말이 진나라 속임예보 3년 후안에 고국을 바라보며 미기혼이 되었더니 방랑태성 반기 듣고 속자없는 동정 따로 허춤만 추노라 뒤에 오른 한 사람은 안색이 최하고 형용이 고고하니 이난 초나라의 구른이라 죽은지 수천 년 후 정백이 남아있어 사람은 눈에 와 보이니 이도 또한 그 신이라 나 죽을 징조로다. 네, 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사실 소리꾼들이 이 대목을 무대에서 잘 안 부릅니다. 왜냐면 박수가 안 나오고 추임새도 안 나오고, 왜냐면 이거 알아들어야 이거 박수가 나오고 추임새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대목을 잘 안 불러요. 왜냐면 사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그 긴장감 있게 짜여져 있어요. 막 재미있게 단순하게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듣는 음악의 재미도 없지, 사설도 어렵지 하니까 이런 대목을 소리꾼들이 무대에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꾼들은 이제 심청과 완창을 하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완창을 하는 소리꾼들도 이런 대목은 재미없으니까 그냥 빼버리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대목을 굉장히 높게 치죠. 이런 대목을 제대로 소리를 할 줄 아는 광대를 인류 명창이라고 치죠. 그냥 그 재담이나 그냥 웃기기나 하고 그냥 뭐 재밌게만 부르는 그런 광대보다는 이런 그 진국이 우러나오는 이런 대목을 제대로 소화를 해내는 소리꾼을 좋은 소리꾼으로 치죠. 소리를 귀명창이라고 해가지고 귀로 그 명창을 분간해내는 사람들, 이런 귀명창들, 전문가들은 이런 소리를 즐겨 듣죠. 여기서 이제
그 심청이 인당수로 가면서 만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심청이 처음으로 만난 이들은 요녀순처, 곧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두 아내인 이비, 아왕과 여영입니다. 요임금은 두 딸을 순임금에게 시집보내 아왕은 후가 되고 여영은 비가 됩니다. 순임금이 임금 자리에 오른 39년째 남쪽 지방을 순찰하다가 창호의 기슭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왕과 여영이 그 소식을 듣고 소산강 가에 이르러 눈물을 대나무에 뿌려 대나무에 얼룩무늬가 생겼는데요. 이 점박이대를 소상반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비는 수레와 배를 번갈아 타며 남쪽으로 달려가다 상수에서 배가 뒤집혀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를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연례의 표본이라고 해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곳이 황릉묘입니다. 김영수 교수님이 이렇게 사진을 덧붙여 주셨어요. 이비의 무덤 사진이 있네요. 예. 이들은 이제 창호산에서 돌아가신 순임금을 따라 소산강가의 대나무에 눈물을 뿌리고 죽은 자신들의 천추의 깊은 한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되어 심청을 만나보니 천자의 일, 오영금이나 남풍시를 만드는 일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심청에게 요임금과 순임금 뒤에 몇천 년이 지났으며 지금은 황제가 누구냐고 묻죠. 그리고 순임금의 오영금으로 연주하는 그 남풍시라는 노래가 이제까지 전해지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왕과 여영은 이제 연료로도 이름이 나 있지만 아버지인 요임금에게 효를 다한 딸들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순에게 시집가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임금을 지성으로 섬긴 여인들이죠. 그리고 열과 효, 충, 이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의 근본으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연료를 등장시킨 것은 어색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심청이 만난 이가 오자서입니다. 오자서는 아버지 오사와 형 오상이 초나라 평왕에게 죽임을 당하자 도망하여 오나라로 망명합니다. 여기서 오나라를 도와 초를 공격해 가지고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고 또 올나라를 공격해서 이깁니다. 오랑 구천이 미인 서시를 오왕 부차에게 바쳐 화친을 청합니다. 오자서는 이것을 말렸죠. 그러나 오나라 태제 백비가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오왕 부차는 이 화친을 받아들이고 오자서한테는 총루라는 칼을 주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눈을 빼어서 동문에 걸어두라. 머지않아 월나라 군사가 오나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시체를 말가죽 주머니에 싸가지고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 뒤 9년 만에 결국 과연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죠.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심청의 아버지가 맹인이죠. 심청은 맹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민 300성에 몸을 팝니다. 근데 오자서의 넋은 심청에게 세상에 나가거는 동문위에 걸어둔 내 눈을 찾아 전해달라고 합니다. 평생 눈이 없는 것이 한이라며 슬퍼하죠. 이 말은 곧 신봉사의 말이기도 합니다. 신봉사도 눈이 없었기 때문에 딸을 잃었죠. 그래서 천추에 원통한 일이 눈 없는 한이죠. 그래서 신봉사도 눈이 있었다면 딸이 몸을 팔아 죽는 슬픈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자서와 신봉사가 겹치는 장면이죠. 여기서. 그래서 오자서가 눈을 잃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한층 더 극적인 효과를 마련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청이 그 다음 만난 이가 초나라 회왕과 구런인데요. 진나라 속인 입에 3년 무간의 고국을 바라보며 미기원이 되었다는 말은 초나라 회왕이 진나라 장이가 초나라가 제나라와 국교를 끊는다면 진나라 땅 600리를 바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장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초나라 회왕이 속아요. 그래서 제나라와 국교를 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이가 시치미를 떼고 내가 600리를 준단 말을 한 게 아니고 6리를 준다 그랬다. 그래서 이제 발뺌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화병이 도지는 거죠, 이 초나라 회왕이. 그 다음에도 이제 진나라 소양왕이 무관이란 곳에서 우리 회견을 갖자 해가지고 회양을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지 말라고 말리죠. 구론이 말리죠, 가지 마라. 근데 이제 회양은 거기 무관에 들어갔다가 결국 억류당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초나라 회양을 이렇게 인질로 잡아놓고 이제 초나라 신하들한테 땅을 바치고 너희 왕을 찾아가라 그럽니다. 여기 우리 진나라에 너희 초나라 땅을 얼만큼 바치고 너희 초나라 왕을 데려가라. 그런데 초나라 신하들이 그 요구를 물리칩니다. 우리 땅을 내줄 수가 없다. 그리고 회양의 아들 태자를 왕으로 일단 임금 자리에 앉힙니다. 그게 경영왕이죠. 그래서 회왕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3년 동안 떠돌다가 결국 진나라에서 죽고 맙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넉, 미기혼이 되는 것이죠. 이제 구론은 그 다음에 만난 이가 구론이죠. 구론은 이제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인데 이름이 평입니다. 그래서 굴평이라고도 하고요. 원은 자입니다. 초나라 회양 때 좌두와 삼려대부라는 벼슬을 지냈는데요. 제나라와 힘을 합쳐 진나라, 여기서 진은 그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와 맞서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경양환 때 반대파가 이 구론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납니다, 구론도. 그래서 어부사라는 노래를 지어요, 구론이.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지은 글이 어부사입니다. 구론은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장사의 명나수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론의 죽음을 보고 이제 김영수 선생님이 어떤 책에 쓰신 머릿말을 보니까 명나수에 몸을 던진 구론이 보고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렸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몸을 던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한편 이 초나라 회왕의 죽은 넋이 방랑퇴성 반겨듣고 속절없는 동정딸의 허춤만 추었노라, 이런 노랫말이 나오는데요. 방랑퇴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랑사라는 곳에서 쇠몽둥이 치는 소리입니다. 이제 장량이 5대에 걸쳐 한나라의 재상, 여기서 한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의 한나라입니다. 그 한나라의 재상을 5대째 지내는데 진시황의 진나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한나라가. 그 원수를 갚고자 시황제 29년에 창해군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힘센 역사를 한 명 구해가지고 방랑사에서 진시황 수레의 철퇴를 이렇게 테러를 했죠. 암살을 기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뒤따르는 수레가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진시황이 이제 온 나라 곳곳에서 그 암살 기도한 놈을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결국 장량이 이름을 바꾸고 이제 도망치는 이제 신세가 되죠. 그래서 초나라 회왕은 진나라에 붙잡혀가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제 이 죽은 넋이 장량이 진나라 황제를 철퇴로 쳤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 않았겠는가. 내 원수의 나라인 진나라 황제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동정호 달빛 아래 속절없이 허춤만 추었다, 이렇게 노랫말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은 초나라 회왕과 진나라 시황제, 한나라 장량의 이야기가 또 소상팔경에 하는 동정 추월까지 여러 가지 말과 이야기가 얽힌 사설입니다. 이렇게 심청가의 소상팔경 대목을 좀 자세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심청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청의 죽음과 오자서나 구론이나 이런 사람들의 죽음과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았거든요. 여기서 심청은 죽은 지 수천 년의 정백이 남아 있어 사람의 눈에 보이니 이도 또한 귀신이라, 이렇게 심청이가 하는 말로 보아 실제 만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인물이기보다는 죽은 넋이죠.
심청은 그 옛날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을 만납니다. 심청도 이제 곧 인당수라는 물에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자신도 곧 물귀신이 될 신세죠. 그래서 이런 물귀신이 심청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심청이 곧 죽을 징조입니다.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이 된 나이가 15이거든요. 15에 아비의 눈을 띄우려고 인당수 제물로 되어 죽으러 가는 이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옛날 중국의 여러 원혼들을 불러들여 곡진하게 그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죽음 앞에 선 심청의 착잡하고 서글픈 마음을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죽기 전에 만난 인물은 다 물에 빠져 죽은 이들입니다. 또 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심청의 죽음을 더욱 의로운 죽음으로 높이고 있고 심청의 효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가져다가 사설을 만든 게 아니고 심청의 의로운 죽음과 효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설을 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격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심청이 쌀 300석에 몸이 팔렸다는 말을 듣고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을 부릅니다. 장승상댁 부인은 심청의 어머니인 곽씨 부인과 절친하게 지낸 그 정승의 부인이죠. 그 부인이 심청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쌀 300석을 내줄 테니까 선인들과 해약하라고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쌀 300석을 내가 줄 테니까 이게 죽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심청이 그걸 거절해요. 혹시 이런 이야기 아신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장승상댁 부인이 쌀 300석을 주면서 뱃사람들과 약속한 것을 해야가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원래 많더라고요. 근데 심청은 그걸 거절하거든요. 몇 달 만에 이 해약을 하면은 뱃사람들이 낭패를 볼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심청은 쌀 300석을 준다는 승상 부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기서 왜 그걸 거절했을까? 아니 아비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인데 그분이 쌀 300석을 준다고 했으면은 자기 목숨도 살리고 아버지도 그 공양미를 바칠 수 있고 눈도 띄우게 할 수 있고 하는데 왜 그걸 거절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몸을 팔아야 그 지극한 정성을 부처님이 아시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리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이 지극해야 하늘도 감동하죠. 그러니까 심청은 이 선인들과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기는 하겠지만은 그 쌀 300석을 받고 승상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자신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하게 안 죽어도 돼요. 물귀신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죽지 않고는 부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한 말에 빌려서 말하자면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심청은 선택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비, 오자서, 구론의 죽음은 모두 다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입니다. 심청도 그런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선택해서 결국 기꺼이 인당수 제물이 되었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소리 사설에 보면 이런 중국의 고전, 또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옛 이야기, 옛 인물들의 글이나 이야기를 인용해 와서 사설을 짠 대목이 많이 있는데요. 그 표현의 오묘함과 절묘함이 느껴지는 대목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상당한 수준의 문학 소양이 없고서는 짓기 힘든 사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은 중국의 옛 글을 가져왔지만 그냥 그것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본디 뜻을 살려서 새 뜻까지 드러내는 그런 또 판소리의 극적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